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로 잠정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GDP 디플레이터는 외환 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기습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프랑스에는 보복 관세를 부각키로 하는 등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무역 갈등을 키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 11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전월 48.3포인트에서 48.1포인트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 49.4포인트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지난 8월부터 넉 달 연속 위축 국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1조 8,055억 원으로 집계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 증가한 수치로 음식 서비스 성장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고 또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비 금액은 100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지만 안녕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 오늘 시장입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악재가 아니라 또다시 돌발 악재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서 또다시 돌발 악재가 예고되지 않고 나온 건데요.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미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작게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 게 관세 전쟁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프랑스에 대한 보복 관세 얘기 나오고 있고 실제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합의점을 좀 찾아가기 위한 움직임이 양국 간에 있으면서 글로벌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12월 합의는커녕 내년으로 넘어가고 양국가가 또다시 관세 전쟁에 불을 지피는 도화선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에 둘러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시아 증시는 지금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오르고 있고요. 전형적인 시장이 약세장으로 들어선 모습입니다. 어제 하루에 상승폭을 그대로 다 지금 반환을 했고요. 일단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긴 한데 어디까지 지금 낙폭을 줄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하나하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208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0.39% 하락이고요. 낙폭을 그래도 많이 줄이는 모습이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2084 현재 포인트가 장중 현재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오늘 현선물 시장 모두 팝니다. 어제는 그래도 선물 시장에 좀 매수를 해줬는데 현선물 다 팔다 보니까 지수 내려가고요. 2,147억 원을 매도합니다. 장 초반에는 기관도 같이 매도를 하다가 지금 매수로 들어왔고요. 기관은 전주체가 골고루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장 역시나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집니다. 근데 낙폭들 많이 줄였습니다. 삼성전자 5만 원 다시 회복했고요. 네이버가 오늘 하락장에서도 올라가네요. 현대차는 어제 11만 원대 잠시 터치를 한 뒤에 12만 원대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 상승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LG화학, 신한지주 모두 빠지고요. 자,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인데 포스코가 그래도 상승하네요. 500원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SK텔레콤, 보합, LG생활건강, KB금융, 삼성물산은 지금 소폭씩 하락인데 낙폭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30선까지는 그래도 회복을 합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630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630선도 살짝 회복하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고 기관은 매도 물량을 좀 줄이고 있는데 연기금이 지금 매수로 전환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지는데 지금 HLB가 문제입니다. HLB가 최근에 계속해서 급락이 나오는데 오늘도 6%가 넘게 빠지면서 10만 8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빠지고요. 하지만 CJENM 그리고 계열사인 스튜디오 드래곤 나란히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MW가 3%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슈젤, 헬릭스미스, 메디톡스 빠지는데 헬릭스미스가 6%가 넘게 빠지네요. 일단 HLB,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들은 빠지면 같이 좀 하락폭을 맞추는 경향이 최근 시장에서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부터 메지온까지 있는데 메지온이 오늘 장에서 또 상승하면서 지금 시총 15위까지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씩 빠지고 고영은 10만 원대 초반에서 다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환율 오름세입니다. 1원 50전 올라오면서 1184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일본 방수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1시 56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세계 무역 환경이 악화될 거란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도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루 만에 파란불을 켰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이슈 종목 핫3입니다. 미스터블루, 한국화장품, 흥하해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한국화장품인데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한국 방문이 임박했는데요. 한국화장품이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5% 넘게 빠졌습니다. 1,3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하락 출발한 후에 계속 파란불을 켜주는 모습입니다. 최저가 1,200원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내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 방한으로 한한령이 해제될 거란 기대감이 커졌던 상황인데요. 하지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방한 직후 중국의 안보 통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그동안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한국 화장품 등 화장품주를 비롯한 중국 소비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흥하해운은 카리스 국보와의 합의로 소송이 취하됐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전날 대비 24% 넘게 급등했습니다. 732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흥하해운은 오늘 6거래일 만에 오르고 있는데요. 계속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흥하해운이 카리스 국보가 제기한 금전지급 청구 소송이 회사 간 합의로 취하됐다고 공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카리스 국보의 60억 원 상당 청구 채권의 소멸을 뜻하는 것은 아닌데요. 흥하해운은 카리스 국보를 수취인으로 해서 발행한 전자어음을 2020년 1월까지 정상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미스터블루의 모바일 게임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데요. 미스터블루는 현재 전날 대비 3%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7,69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 직후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오전에 최고가 8,290원을 터치했고요. 현재는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미스터블루가 출시한 모바일 게임 에오스레드의 흥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4분기 게임 사업부 매출액은 173억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게임 사업부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스터블루는 에오스레드의 성공을 바탕으로 관련 IP를 활용한 콘텐츠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 미국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좀 결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두 나라가 중국은 잘 나왔고 미국은 좀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분석을 좀 내놓으실지 궁금한데 이 부분 그리고 글로벌 동향까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월초다 보니까 당연히 글로벌 제조업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 시점이죠. 거기서 약간 좀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들로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가장 먼저 중국의 지표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중국 지표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발표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국가통계국이 발표하고 있는 제조업 지표로 NBS 제조업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이 50.2로 0.9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50대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관점과 함께 7개월 만에 어떤 변화가 들어왔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차이신 제조업 PMI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약간 중소기업 쪽의 대상으로 여러 가지 체감적인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51.8로 기록하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8월 달에 확장 국면으로 나온 이후에 4개월째 계속 어떤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해외 신규 주문이 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연말 쇼핑 시즌에 따른 수주가 좀 증가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게 반영되는 제조업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내놨던 부분들이 올해 초라고 하게 되면 한 연말이다 보니까 이게 좀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조금 따로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또 10월 달에 발표됐던 10월 기준으로 나왔던 소매 판매라든가 산업 생산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또 최근에 발표된 공업 이익까지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아직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조업 지표가 이 나머지 흐름들을 끌고 견인하는지에 대한 동향들은 일단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 확인해야 될 또 하나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 부분이 단지 일시적이냐 아니면은 계속 저점을 확보하고 움직이느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또 하나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또 중국의 비제조업 PMI 관련된 부분들이죠. 이쪽도 최근 들어서 좋아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는데 대표적으로 신규 주문 지수도 같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게다가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 또 하나의 부담 요인으로 봤었던 대표적인 고용 관련된 지표들도 그래도 저점에서 개선되기 시작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약 한 2년 만에 걸쳐서 저점의 반등세가 이어지는 부분들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나올지는 일단 한두 달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되 그래도 안 좋은 것보다는 낫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발표되는 지표가 약간 좀 혼재하는 모습들인데요. 먼저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48.1로 0.2포인트 정도 지난달 대비해서 떨어졌고요. 예상치가 49.2였던 부분들도 좀 무색하게 만드는 부진한 모습들이었는데 관련된 지표 쪽에서 신규 수주 고용지수 그리고 재고지수 별로 안 좋은데 생산이나 가격지수는 좀 올랐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지표 쪽의 하나인 IHS 마켓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52.6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3포인트나 개선이 됐고요. 4월달 이후에 최고치를 보이면서 3개월 연속 상승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두 지표의 차이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특히 ISM 제조업 지수는 전통이 거의 상당히 오래된 업력을 가진 만큼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어떤 산업 혁신으로 들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IT 쪽은 반영을 못한다. 그리고 반영 비율이 떨어진다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좀 더 정확한 쪽은 이 IHS 마켓 쪽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가 아닐까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쪽은 그래도 신규 수주나 생산, 이쪽이 1월달 이후부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수출 증가세도 보이고 있다는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아직 ISM 제조업 지수가 전통 산업 쪽을 얘기를 하는 만큼 전통적인 제조업 쪽은 아직 그렇게 썩 좋을 가능성은 좀 없겠죠. 근데 그보다 더 IT 쪽에 무게를 둔 기업들이 활발하게 먼저 어떤 상승선을 했다는 관점 쪽에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를 바라보는 입장도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 번쯤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거의 일단 ISM 제조업까지도 저점대에서 턴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제조업도 개선되는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하나 또 제조업의 강국 독일이죠. 독일 같은 경우도 유로존 제조업 PMI와 독일 제조업 PMI를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한 2018년도가 고점이었습니다. 거의 고점에서 계속 꺾이기 시작하면서 한 2년 만에 거의 2년 만에 저점에서 이제 회복되는 추세로 나오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기간 침체를 겪다 보니까 나오는 어떤 기조적인 변화 가능성들 그리고 또 중국이 변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주요 교역국이죠. 그런 쪽에서 중국의 변화가 같이 독일도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들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글로벌 제조업 지표가 이제 경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려감, 부담감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표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중국의 변화와 함께 서서히 개선되는 쪽에서 부계가 되지 않나 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기대감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얘기인데요. 지금 인민은행이 금융부실 관련해서 조기 경보 내렸다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눌리는 것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안 좋은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인민은행이 2019년 금융안정보고서라고 어떤 11월 말에 발표했던 부분들인데 일단 은행에 대한 금융 리스크 평가 등급을 공개했던 모습들이고요. 다들 미국이나 어떤 선진국 쪽에서도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많이 하죠. 그런 관점 쪽에서 중국도 이번에 인민은행이 주대로 발표했다라고 보게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특히 금융리스크 평가 등급을 한번 보게 되면 1등급에서 3등급의 양호한 은행 수가 한 370개 정도 되고요. 물론 총 은행 대상이 4,350곳. 중국이 참 큰 나라라고 생각되는 게 은행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은행 수가 양호한 비중이 그래도 테스트에 통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8.5%밖에 안 되고요. 오히려 주의를 필요하다라는 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78%대. 그러다 보니까 건전성 측면들에서 절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 고위험 쪽으로 알려진 8에서 10등급 같은 경우는 비중이 양호한 쪽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13.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주의나 고위험군이란 우려감이 좀 크고요. 거기다가 중소은행 13.5%는 신용 파산 위기까지 직면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게다가 정부의 잠재 부채 규모도 아직 크다라는 관점과 함께 회사채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부실하게 되면은 전체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전이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게다가 또 중국만의 또 특수한 거래, 금융거래 쪽에서 이 P2P라고 하는 개인 간 거래, 그리고 인터넷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도 언급을 할 만큼 약간 좀 미세하게 바라보는 측면들도 높다는 관점 쪽에서 이번 보고서에 대한 특히 부채에 대해서 중국의 인민은행들이 어떤 쪽으로 바라보느냐에 대한 시각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은행 산업에 대한 리스크를 어떤 좀 전격적으로 공개한 이유가 뭐냐라고 봤었을 때 아무래도 경고라는 성격들이 높겠죠. 그래서 어떤 은행 재무 건전성을 제고를 위해서 시장화 조치를 하겠다라는 예고고요. 게다가 기존 같았으면은 부실금융기관을 지원을 했을 텐데 이제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부채 문제가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일부 지방 중소은행이 뱅크런 같은 사태도 어느 정도 정보를 공개하면서 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보 때문에 시장 혼란이 계속되는 부분들을 방지하겠다라는 의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일단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도 담겨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중국의 부채 문제는 계속 앞으로도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양적 성장을 이뤄낸 이후부터 성장세가 정체하다 보니까 기존의 성장을 이끌고 있던 부채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후폭풍이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중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를 보게 되면 지금 2013년도, 14년도 때부터 꾸준히 늘기 시작하면서 지금 한 정부 GDP 대비해서 90% 가까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부에 발표된 수치다. 그러면 좀 더 실질적인 부채 규모를 보게 되면 뭐 한 200%도 넘는 게 아니냐라는 쪽도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상대적으로 우려감이 좀 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이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규제하고 늘어나는 부채에 대해서 관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벌써부터 한 2년 전부터 중국의 대출 성장률은 빠르게 좀 하향화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한 10%대 초반대로 하향화되고 있다는 쪽에서 관리는 되고 있다. 그런 쪽으로는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아직 집계 대비해서 여전히 기업이나 부동산 그리고 가계 관련된 부채들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우려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앞서 잠깐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제조업 관련된 쪽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가 이어지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비제조업 관련된 서비스 쪽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점 쪽에서 지난 2018년도를 고점으로 해서 계속 하향화돼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일단 벗어나는 모습들은 눈에 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채가 꽉 차 있어서 대응하는 단계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가 어떤 경기 부양책을 강화했을 수 없는 제약 조건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전면적인 정부의 부양책도 쓰기도 부담스러운 지표도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아무래도 부채와 관련된 얘기들은 중국 쪽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금융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실물 경제 전반적으로 확대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쪽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소장님이 오늘 오셔서 할 소재를 트럼프 대통령이 줬네요. 이야기 소재를. 예. 예, 뭐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건 진짜 사실 시장에서 예측을 전혀 할 수 없었던 남미 국가에 대해서 지금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인데, 네. 거기다 프랑스 보복 관세 언급했고, 야 이러다 보니까 지금 휘청휘청 아시아 증시가 다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금년에 계속해서 미중 무역 갈등, 예, 관세, 특히 이제 5월 5일 날 일요일 날 때렸던 그 트위트가 컸죠. 그렇죠. 갑작스럽게 기존에 2천억 예. 달러에 대해서 뭐 관세율 높이고 남아 있는 3,250억 달러 또 때릴 거야. 예. 25%. 그 쇼킹한 그 트위트 이후에 예. 지금까지 이런저런 사연이 있었고 결국 3천억 달러를 갖다가 이제 8월 달에 가고 한번 8월 1일 날 하면서 3,250억이 아닌 3천억, 예. 25%가 아닌 10%. 그랬다가 또 8월 13일쯤에는 그중에 한 1,560억 달러는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미국 소비자들한테 영향이 간다 타격이 있다. 싶으니까 예. 12월 15일까지 연기했죠. 연기해놓고 9월 1일부터 때리기로 했던 건 12월 15일로 연기해놓고 1단계 협상됐다. 그리고 지금 곧 했던 게 빨랐으면 11월 중순에 예. 칠레에서 사인했어야 될 게 야 거기서 안 된 게 이렇게까지 크게 올 여기까지 거라고는 왔고. 뭐, 예. 어느덧 12월에 접어들어서 12월 15일 날 그 전에 예. 타결이 되겠는가? 그 와중에 또 지금 홍콩 인권법안에 서명해갖고 중국은 또 삐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12월 15일 날 닥쳤을 때 그때도 협상이 타결이 안 됐으면은 그때까지 연기했던 관세는 때릴까 안 때릴까? 시장은 그래도 또 미루겠지. 협상의 불씨를 살려두기 위해서 뭐 이런 차원에서 장이 달려오다가 뭐 언제든지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시장은. 예. 기술적으로는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이고 하다가 근데 덜컥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를 들고 나왔죠. 갑자기. 예. 네. 그것도 철강하고 알루미늄입니다. 예. 이 5월 5일부터를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상 미중 간의 관세 얘기는 작년 3월 달에 중국산 알루미늄하고 철강에다가 관세 때리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 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네. 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king of debt, 부채의 왕. 빚 내고 떼먹는 거는 나만 하는 놈 없을 거야. 거기다가 무슨 아이언맨, 앤트맨, 온갖 맨 나오다가 이제 마블에서 곧 찍어야겠죠. 관세맨, 관세맨. 테리프맨. 예. 자, 한번 보시죠. 테리프맨의 복귀. 여러 매체들 중에 월스트리트저널은 뭐라 하나 싶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 그런 때만 트럼프 to levy tariffs on Brazil, 아르헨티나입니다. 결국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에다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죠. 예. 작은 제목 보세요. 이 두 개의 나라를 갖다가 뭐에다 혐의를 두는가 하면은 자기들 통화를 갖다가 예. 매니플레이팅, 조작하는 거예요. 즉 통화 가치를 절하시킨다고. 그런데 뒷부분이 이렇게 나오네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 기사에 동영상이 하나 딱 붙어 있는데 이런 걸 하네요. 각지의 뭐 옥수수 또 뭐 돼지 사육 등등 하는 예. 미국 농부들하고 저렇게 토론한 장면인데 미국의 농부들 한 얘기는 이거는 지금 이 관세 전쟁 이거는 체스 게임이 아니야. 그동안 어떻게 보면 체스 게임 마치 우리 동양식으로는 장기였죠. 장기죠. 예. 장군 하면 저쪽에서 멍군. 멍군 하듯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예.
농부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보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실까요? 자, 뭐 깨알 같은 글씨긴 합니다만 저 아래쪽부터 이제 올라오는 거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뭘 했는가 하면은 엄청난 디밸류에이션, 즉 통화 가치 절하를 갖다가 해온 거예요. 브라질 헤아라고 아르헨티나 페소를. 예. 이게 그런데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게 우리 농부들한테 안 좋아. 제조업이 아니고 농부를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 농부들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따라서 즉각적으로 이펙티브 이미티언, 즉각적으로 나는 결국 그동안에 보류했던 얘들 보류하면서 우리도 같이 보류됐었죠. 예. 철강 알루미늄.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세 다시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또 넘어가는 게 연준을 물고 넘어지네요. 예. 이 까만색 줄친 부분 보세요. 연준 너희들도 다른 애들처럼 해야 돼.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예. 그 다른 나라들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이 미국의 스트롱 달러, 이 강 달러로부터 뭔가 테이크 어드밴티지 해왔던, 그거로부터 수혜를 누려왔던 나라들, 걔들처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낮추라는 얘기죠. 그래요. 예. 그래서 결국 끝에 가니까 lower rates and loosen Fed 해서 이거는 거의 조폭 수준의 명령이죠. 금리 내려. 예. 그리고 loosen 완화 정책으로 가. 돈 풀어. 연준. 야. 이렇게 된 겁니다. 뭐 해줬으면 좋겠다. 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차원이 아니고 그냥 명령문이죠. 예. 명령문도 그냥 뭐죠? 딱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회장님 아니면은 큰형님이에요. 조폭에. 그런 식입니다. 그러고 나서 위에 한 장 더 쓴 거는 조금 있다가 자랑 한번 하고 싶었네요. 지금 2018년 3월 1일 날 아까 말씀드린 애초에 예. 중국에다 때렸던 관세 때렸던 철강 알루미늄 그때 이후로 미국 증시는 21% 올랐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미국은 엄청난 양의 엄청난 규모의 돈을 갖다가 거둬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거 우리 농부들한테 또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목을 저는 환율을 문제 삼았고 농부들을 언급했습니다. 이거 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제 시장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죠. 예. 시장 반응을 살펴보시면은 일단 이러니까 언제든지 그게 조정이 와도 예. 이상하지 않을 S&P 500 모처럼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도 뭐 낙폭이 1%는 달하지 않죠. 예. 자, 이때가 그거 아닙니까? 10월 11일 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예. 저 류허 부총리 자기 집무실에 맞은편에 앉혀놓고 방송국 기자들 불러가지고 페이스 1 트레이드 딜 뭐 해가지고 됐다고 예. 했던 이후로 지금까지 장은 이렇게 꾸역꾸역 왔던 거죠. 어떻게 오네요. 예. 뭐 기술적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워닝들 언제든지 꺾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 자, S&P 500 지수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반응을 하네요. 예. 달러 인덱스 훅 꺾이는 거 보세요. 그러네요. 달러 인덱스 훅 꺾이는 거 보시고 자 그리고 일간 일목 균형표를 가져왔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구름대의 위력을 느끼시겠죠? 와. 예, 구름대 상단에 도달하니까 못 가고 버둥버둥 하다가 결국 꺾였습니다. 맞다 내려오네요. 예. 이 구름대 상단 이 부분은 또 피보나치를 꺼보시면 당연히 50%일 거래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동안 달러 약세에 대해서 예. 50% 정도 반등 나오다가 지금 예. 이제 훅 꺾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달러 외환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을 언급했다. 그리고 미국 달러, 강달러에 대한 불만이 또 표출됐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브라질 증시 어제 안 빠졌어요. 끝 부분 보시면. 그러네요. 그죠? 예. 브라질 보베스피 지수 어제 안 빠졌고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던 달러 해알 환율, 예. 해알 약세죠. 자, 얼마나 큰 그림 먼저 한번 보시죠. 달러 해알 월간 차트입니다. 예. 자, 이 무렵은 97년, 98년 그 어수선했던 97년 같으면 태국, 한국 같은 외환위기 있을 때 98년에는 또 러시아 모라토리움 있고 할 때 예. 그 무렵에 이머징 통화들이 한번 훅 가죠. 예. 그렇게 하다가 쭉 가고 나서 2002년부터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이 구간은 모든 통화들이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던 이른바 글로벌 달러 약세 기간입니다. 예. 자, 금융위기 때 한번 이렇게 됐고 이러다가 그다음에 2014년 하반기부터 또 쭉 올라가고 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이 정도면 더블탑? 이제 좀 내려가줘야지 싶었는데 트리플탑 했던 게 자꾸 고점을 열고 더 가는 거예요. 예. 여기는 제일 큰 거는 브라질의 그 경상수지가 지금 요즘 나빠지고 있습니다. 환율에 있어서 제일 기본은 경상수지인데요. 예. 벌어들이는 달러와 나가는 달러 중에 달러가 모자라는 나라, 경상수지가 흐름이 안 좋은 나라들은 그 통화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죠. 예. 큰 흐름이 있었던 와중에 어제 조금 반응하는 거 보세요. 조금이죠. 어제. 그러네요. 예, 어제 조금 이렇게 해서 달러 해할 환율이 저렇게까지 나오니까 브라질 당국에서라도 뭐 조금 눌러주든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반응을 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뭐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그건 뭐 시장도 아니니까.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예. 지금 우리 시장도 아시아도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느껴지시죠? 아래꼬리 막 달리죠. 예. 홍콩도 아래꼬리 달리고 우리 코스피도 지금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그냥 한 20포인트 넘지 않았나요, 낙폭이? 그쵸. 그랬던 2060포인트 때까지 예, 밀렸다가 그러니까요. 예, 지금 80포인트 때까지 왔어요. 상당히 이렇게 지금 뭐랄까 시장이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생각보다 상황이에요. 안 생각보다 안 무너지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월가 어제 살짝은 조금 이제 밀렸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밀려도 이상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네. 12월 되면 맨날 나오는 게 산타랠리 하잖아요. 예. 근데 뭐 작년에도 별로였던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올해는 좀? 그래서 지금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 사건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 잘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뭘 날리든지 아니면 기자들 앞에서 뭐 한 소리를 하든지 간에 예. 뭔가 얘기를 하고 나면은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움직였어요. 그쵸. 미국 대통령 굉장히 힘이 있고 자기가 원하면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 연준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어 뭐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의회에서 정해준 그 맨데이트 책무에 따라서 물가 안정과 고용 완전 고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야 예. 라고 말은 했는데 가만히 보니 개기는 척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다 했죠. 해 바뀌면서 연초부터 파월이 달달달 떨면서 인내심을 얘기했고 자 그러면서 금리 인상 물 건너갔다 싶었고 6월달 뭐 그 무렵부터 해서 7월달 계속 트윗을 통해서 QT 중단하고 예. 그다음에 QE가 필요하고 금리 낮춰 소리를 갖다 그렇게 듣더니만 7월, 8월, 10월 세 번이나 금리를 낮췄습니다. 네. 미국 지표는 좋다 그러고 기업 이익들도 예상보다 좋다 그러고 하는 와중에 핑계는 혹시나 잘못될까 봐 혹시나 이러다 경기가 꺾일까 봐 우리는 보험성으로 낮춰줄게. 멀쩡한 애한테 자꾸 이렇게 뭐 또 영양제 뭐 링거 막 꽂아가면서 너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약 주는 여기까지 거죠, 뭐. 계속 끌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 돈 많이 벌었겠다 싶은 거예요. 저는 했다고 거의 믿습니다. 본인 계좌로 본인 명의로 무슨 뭐 월가나 저기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으로 계좌가 열렸겠습니까만 그렇게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야기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 그 양반도 시장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인데 어지간한 그쵸. 참모들보다 예. 이렇게 가다 부러지는 것보다 살짝 한번 눌러주고 한번 이렇게 한번 던져주고 또 살짝 한번 던져주고 예. 차라리 12월 뭐 크리스마스 전후 해갖고 며칠 안 남은 한 일주일 바짝 또 한번 땡겨주고 그러면 해넘기면서 느낌은 뭐죠? 아 올 한 해 계속 좋았어. 마지막 기억만 좋게 가져가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인데 심지어 월가 애널 중에는 뭐 자료 화면은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이거 좀 일찍 주는 산타크로스 할배가 주는 산타 선물 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거 저가 매수로 충분히 대응하면 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반면에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예. 마켓워치 자체의 어떤 뷰는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봐서는. 예. 예를 들어 계속 치어리더 역할을 하든지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갑니다 하면 좋고 그것도 아니고 늘 빠진다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여기 빅스가 어제 조금 뛰었다 하는 부분에 약간 방점을 찍습니다. 예. 방점을 찍는데 여기서 8주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어제 하루. 그러나 이 발라딜리티 게이지 이 변동성 지수 자체는 여전히
좀 깔아앉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또 마켓 워치를 몇 개 이렇게 찾는 중에 이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증시가 could get cut in half. 반토막 날 수 있다. 내년에. 이 뭔 소린가 싶어서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예. 헤지펀드 매니저가 그렇게 경고했다 해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기사인즉 딴 거 아니고 이 민주당 지금 경선 후보들이죠. 예. 예, 이 사람들 이제 TV 토론하는 사진을 크다라는 게 올려놓고 예.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지는 뭐냐 하면은 만약에 소셜리스트 사회주의자가 내년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은 예. 시장은 set off big 완전히 박살날 거다 이 말입니다. 피크 소셜리스트 만약에 사회주의자를 한번 대통령으로 선출해봐라면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러면은 시장은 망가진다. 이런 기사들이 뭘까요? 즉 월가나 저쪽 실리콘밸리 쪽에서 여기는 미국에 돈 제일 많은 사람들이고 영향력도 있고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까? 샌더스가 됐건 워렌이 됐건 워렌 같은 사람,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같은 거 해체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 나오고 뭐 부유세를 신설하고 뭐 이렇게 예.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안 된다. 그거보단 트럼프가 나았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월가 분위기입니다. 월가 분위기는 월가 분위기인데 그 우리 분위기는 지금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월가가 아무리 잘 가도 이게 뭐 언제까지 오늘 같으면 아주 장하네요. 오늘은 그래도 힘 좋아요. 오늘 같으면 장한데 미국이 그렇게 빠졌는데 예.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보이고 하는 와중에도 우리 환율도 예. 오히려 더 오르긴 했습니다만 우리하고 미국 시장 내지는 글로벌 시장의 어떤 차별화, 디커플링은 꽤 오래됐죠. 그렇죠. 지금도 뭐 86원이면은 전일 대비 3원이나 오르는데 물론 88원까지도 한번 찍어보려고 애쓰다가 좀 밀리긴 합니다만 예. 지금 우리 얘기하고 우리하고 글로벌하고는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지표 자체도 조금 우리가 못하고 예. 그런 상황에 뭐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세간에서 하는 말, 그냥 편하게들 하는 말, 택시 타고 가다가 하는 말들이 지금만큼 우리 뭐 투자자나 국민들 사이에 뭔가 이 좀 좌절감 내지는 패배주의적 어떤 이런 게 돌아가는 형편이 그렇잖아요. 예.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차별화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나토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짧게 할까요? 아니면 자, 뭐 나토 딴 거 없습니다. 지금 미 의회에서는 한번 부르고 싶었는데 예. 청문회에 예. 나는 영국 갑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자, 방위비 협상은 나토 쪽에서 그거 한 거죠. 예. 그러니 군대에서는 계급이 깡패듯이 개인이나 국가는 할 것 없이 힘센 놈이 최고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가끔 제가 드는 예 또 한번 들어볼까요? 일진들 사이에서 학교 짱 예. 걔를 갖다가 10명이 못 덤빈다니까요. 그냥 줄 서서 맞는다니까요. 그러네요. EU 그 나라들이 예. 합쳐서 미국한테 한번 대들면 대들만도 하겠는데 살짝 러시아도 이렇게 꼬셔가면서 예. 그게 안 되고 그냥 줄 서서 맞잖아요. 미국 국가나 개인이나 우리 방위비 협상도 결국 미국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겁니다. 거기다가 이런 기사 보세요. 예. 파이낸스 타임스 나온 얘기죠. 뭐 다 지금 우리 언론에도 보도됩니다. 지금 프랑스산에 대해서 관세를 갖다가 최고 100%까지도 올릴 걸 갖다가 USTR에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얘기. 예. 이게 지난 7월 달에 프랑스 의회에서 자, 조금 제가 메모를 봐야겠네요. IT 기업들 중에 예.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것들, 예, 아마존 같은 연수익이 7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9,940억, 한 1조 정도 되는 연수익을 내고 프랑스 내에서만 한 2,500만 유로를 갖다가 수익을 내는 기업들 같으면은 예. 거기다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아닌 매출에다가 3% 디지털 세금을 붙이겠다라고 의결을 해버린 겁니다. 매출에 대한 3%. 매출에 예. 이익이 아니라. 예. 미국 입장에서는 발끈하겠죠. 그렇죠. 뭐 하자는 거냐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보복 관세 한 24억 달러 규모의 뭐 치즈, 와인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잘하면 한 100% 때리겠다. 갑자기 뭐 한 돈 많은 주고 먹던 고급 와인 그냥 뭐 만원 갖고 고급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만원 주고 그냥 슈퍼에서 사 먹던 거 2만 원 되고 뭐 3만 원 되고 하면은 손이 안 나가겠죠. 그렇죠. 예. 자, 이거 갖다 하겠다고 하니 그러니 좌충우돌에다가 제가 퀘스천 마크를 붙인 거는 이겁니다.
얼핏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말하는 미친 매드맨 스트래티지. 예. 미친 사람처럼 전략. 구는 전략. 예. 근데 과연 트럼프가 미쳐서 저러는가? 아니겠죠. 저렇게 터프하게 나가고 몰상식하게 나가면서도 결국 보면은 자기가 원한 대로 미국 해내잖아요. 해내고 있는 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단계 잘 되면 뭐하노? 잘 됐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가 아니라 그 다음 더 심각한 농산물 사주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적재산권이니 무슨 뭐 이런 것들로 하는 페이즈 2, 페이즈 3 쪽으로까지 간다면은 그건 또 어떻게 될까? 만만찮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또 일각에서 그래도 장 갑니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할 때 또 장 무너지고 하면은 연준이 나와서 또 금리 한번 낮춰주든지 낮춰주고. 쥐박혀서 나와서 또 금리 낮추겠죠. 예. 또 보험성이야 하면서 하겠죠. 그러고 나서 또 우리 2단계 협상 시작했어. 라고 또 또 뉴욕가 올려주고. 또 한번 또 비행기 타고 와주고 뭐 이런 예.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럭저럭 끌고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토가 이제 끝난 뒤에 또 그 얘기는 예, 결과 한번 가지고 그래보시죠.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신건관계사 요즘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바로 이어갑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쿡홀딩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 이렇게 민감한 종목은 아니라서 조금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쿡홀딩스가 영위하던 사업 중에서 이제 생활가전과 제조 렌탈 사업을 이제 영위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대되는 부분은 그 렌탈 시장입니다. 각 가정에서 렌탈에 대한 이용이 좀 일반화가 되면서 내년 렌탈 계장 수 같은 경우에는 180만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존의 그 정수기 제품 외에 그 비데라든지 공기청정기 그리고 매트리스, 안마의자를 비롯한 그 렌탈 품목을 좀 다변화시키면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그 쿠크홈시스의 국내 부분 매출액이 한 3,900억 정도, 영업이익은 650억 정도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는 각각 한 9%, 3% 정도씩 견조한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렌털이 기본적인 서비스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고객이 렌털 말고 이제 구매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쿠크 렌털샵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뭐 예를 들면 일시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기 할부라든지 장기 할부 무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직접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홈플러스의 매장을 오픈한 이후에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고요. 해외 시장 진출도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됩니다. 렌탈 시장 같은 경우 물론 국내 같은 경우가 성장률이 가장 높았었지만 최근에는 그 해외 시장, 미국이나 뭐 인도 이런 시장도 렌탈 시장이 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거점을 어느 정도 마련한다면 실적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예상이익 기준으로 PER이 한 10배 이하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가 한 10만 5,500원 정도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10만 원 초반대는 웬만해서는 안 깰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하방 경직성이 강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목표가는 9월달 고점 정도 12만 원, 손절가는 기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지지선이 될 수 있는 10만 원으로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그 서울 반도체입니다. 이 종목이 사실은 이제 예전만 해도 그 상당히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주도주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그 LED 때문에 많이 이제 좀 하락을 했죠. 일단 5G 송수신 모듈에 적용되는 그 무선 주파수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 스마트 조명이라든지 그 고출력 LED 패키지 관련된 특허도 이제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서울 반도체가 전략을 그 특허를 판매하는 전략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5G 관련된 무선 주파 스티커가 총 98개 정도. 그중에 일부는 이미 실용화를 검증했기 때문에 좀 경매 방식으로 매각을 하는데 그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카메라 관련된 특허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스마트폰용 카메라 기능의 다양화 그리고 고도화에 따른 차별화된 렌즈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 비롯해서 이 해외 특허를 포함해서 한 100개 정도 특허로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사측에서는 그 새로운 특허 전략으로 보유 중인 일부 특허를 그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없는 기업들에 좀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미래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 네, 이렇게 그 밝힌 상황입니다. 2013년부터 진행된 일본 렌즈 제조기업 엠플라스와의 그 TV 백라이트 유닛 BLU죠. 렌즈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도 승소를 했어요. 이게 6년간 이어져온 특허 분쟁이었는데 종료가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불확실성 해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서울반도체 특허 기술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반도체의 특허 경쟁력을 재입증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이게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쿠코홀딩스와 조금 비슷한 그 정도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트도 보면은 그 12,000원과 13,000원 사이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돼 있어요. 올해 8월부터 이 가격은 안 깨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뭐 급락하면은 또 뭐 밀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버틸 것 같아요. 역시 하방 경직성이 좀 강한 종목인데 매물대가 있어서 빨리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가격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500원 정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한전 KPS입니다. 지난주 정도에 우진의 자회사가 일본에서 원전 오염 정화 기술을 인정받았다라는 소식에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국내 원전 기술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방사능 제거 부분에서도 상당한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신흥국 중심의 원전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도 그렇고 좀 선진국가를 보면은 원전을 좀 꾸준하게 줄이고 있는 추세인 건 맞아요. 그런데 좀 급격한 원전 축소에 따른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국이 원전 축소 속도를 아마 조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를 비롯한 신흥국 같은 경우 원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가 이런 곳에서 이제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주목할 업체가 한전 KPS가 되겠죠. 일단은 뭐 실적 보시면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을 했고, 연결 영업이익이 530억,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급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사업부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원전에 대한 해외 수주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반영될 가능성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 4.5%입니다. 굉장히 높죠? 통신주보다도 이게 배당이 높아요. 그래서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두면은 12월에 제한적인 매수세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유틸리티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많이 주는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가격 상승이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수급이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은 9월부터 매수하고 외국인은 11월 말부터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 오늘 시장이 악세로 출발하면서 1.69%까지 밀렸는데 이제 플러스로 돌렸어요. 20일 이평선에서의 지지가 비교적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서 역시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 부근으로 보겠고요.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34,0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대한항공 짚어주셨는데 결과 궁금하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괜찮을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에 이제 대한항공이었는데 이게 이제 기관 매물이 며칠간 좀 나왔어요. 외국인 수급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추세가 약간 꺾이는, 특히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게 대형주잖아요. 그래서 지수와 연동해서 좀 움직이다 보니까 약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60일 이평선을 깨서 추세가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손절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손절가 24,000원이니까 종가 기준으로 24,000원을 안 깨면 홀딩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가 기준으로 깨면은 전략대로 이제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관점. 시장 영향이 있어서 일단은 홀딩을 하고 반등을 기다려보는 쪽으로 일단 현재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이제 신규로 말씀드릴 종목은 그 서울 반도체입니다. 세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하방 경직성이 가장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서울 반도체의 전략은 특허 판매예요. 그래서 특허가 얼마나 잘 팔리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건데, 또 본업인 그 LED 업계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LED 업체 구조 조정이 몇 년간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 정도에는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 조정이 조금 끝나간다라는 소식들이 들리면은 그때마다 주가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보겠고요. 목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000원, 손절가 12,500원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는 연말 대차 잔고 분석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달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중요한 작업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예, 연말로 갈수록 지수 움직임 조정권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조정권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조정 이후의 상승 때 어떤 업종, 어떤 섹터가 강하게 갈 수 있냐, 내년 연초에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되나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대차 잔고를 좀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패를 좀 읽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코스피는 대차 잔고가 감소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업종별로 보시면은 조금 이 흐름에 좀 반하게 움직이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우리가 좀 노려볼 만하고요. 코스피 같으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대부분 대차 잔고가 감소하고 있는데,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보시면은 의약품과 운송 장비, 통신 업종인데요. 이 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반하게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아무래도 신약 과연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대차 잔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대차 잔고가 오히려 더 공매도를 덩이었고 늘어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운송 장비 업종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 관세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하방 쪽으로 좀 진입하려는 움직임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통신 업종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5G와 관련된 매출 이득이 1% 내외로 굉장히 미미했다.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5G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충분히 공매도 쪽에서 노려볼 만한 업종이다라고 좀 보신다면, 연말에 의약품과 관련된 시장 멈추는 업종, 운송장비 업종, 통신업종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대차 잔고가 감소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보시면은 전기전자 업종과 음식료, 운송장비 업종인데요. 특히 이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IT 부품주들이 최근에 2, 3분기 바닥론을 바탕으로 해서 서서히 보시면은 오히려 전방 산업보다 먼저 주가가 좀 반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 연초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음식료 업종도 상당히 좀 보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이 음식료 업종은 기존의 유통 채널에 상당히 다변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삼양식품, 농심처럼 코스트코나 중국발 새로운 유통 채널을 통해서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역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운송 장비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대차 잔고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은 우리가 연말 연초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부분도 대차 잔고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차 잔고 분석에 대한 이야기 짚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종목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오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 QSI라는 종목인데요. 강반도체, 레이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LD, 우리나라 유일의 LD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LD는 바로 레일즈를 이용해서 용접이나 혹은 절단, 레이저 프린터 이런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 종목에 좀 주목하는 이유는 디스플레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최근에 이 마이크로 LED라는 소재 개발을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에 이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여기에 참여하겠다라는 또 다른 뉴스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마이크로 LED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OLED와 QLED 싸움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이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인 종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혹은 가격적인 전략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에 내일의 종목 330으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